브라질 국채를 고금리 채권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설명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내용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는 사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하여서 생각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3% 금리를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 이자 3만 원을 얻게 됩니다. 3만 원의 이자를 받는 1년 후 시점에서 예금주는 1년 전보다 더 부유해졌을까요? 예금주는 1년이라는 시간 또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비록 그 가능성은 낮지만 은행이 파산할 경우 원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 등을 고려해서 3%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1년 동안 물가가 4% 올랐다면 예금주는 3% 이자 수입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게 됩니다. 물가의 상승은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100만 원의 예금으로 1년 후에 103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1년 전 1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물건이 이제 104만 원이 되었습니다. 구매력으로 보면 1년 전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리 3%는 명목상 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구매력의 하락으로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득실을 따져보기 위해서 실질금리라는 것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명목금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리를 말합니다. 사례에서 예금금리로 3%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 3%가 명목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쉽게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계산을 거쳐야 실질금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명목금리가 3%고 물가상승률이 4%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가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명목금리가 설정되어 있는 환경에서 예금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됩니다. 이는 개인적 단위에서 보면 합리적 투자 행위지만 국가 단위에서 보면 소망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화폐는 그 자체로 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산의 실질적인 증가 없이 단순히 화폐 현상으로 자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그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면 사실 그 돈은 다른 누군가의 부의 감소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낮은 실질금리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경제 주체 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부를 이전시키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화제를 다시 브라질 국채로 돌려보겠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금리를 약속하고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상하기 위하여 명목금리를 높여야만 합니다. 명목금리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해당 통화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와 환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작동하는 원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물가 상승률은 해당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시장이 이론적으로 작동한다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서 높은 이자 수익을 얻더라도 미래 시점에 브라질 헤알화를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에서 그 높은 이자 수익이 환차손으로 다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목금리를 높였지만 그 높은 물가 상승률이 헤알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결국은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을 할 때 그 헤알화 가치 하락분만큼 원화로 얻게 되는 이자 수익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는 브라질 정부에 대한 신용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용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고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브라질 통화의 가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해지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전문가라는 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브라질 채권의 환해지를 생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환해지는 선도 계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선도 환율을 계산할 때 양국 간의 금리 차이를 반영합니다. 이를 무위험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No Arbitrage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 영상의 수준을 넘어서기에 여기에서 설명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고금리 채권 투자가 아닙니다. 브라질 국제 투자가 채권 투자 상품이라면 일본 돈 엔화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채권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이자율 금융 상품입니다. 브라질 채권 투자가 운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본 엔화의 차입은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뿐 본질적으로 금리를 통한 이윤 추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우리나라 금리는 6%와 8%대 사이에서 움직였고 일본 금리는 2% 내지 3%대였습니다. 원화에 대한 엔화의 움직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하였습니다. 낮은 금리의 일본 엔화를 빌려서 원화로 환전한 다음 높은 금리, 우리나라 금리죠. 높은 금리로 잘 운용을 하다가 만기가 되어서 취득한 원화로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한 엔화로 환전을 하여서 빌린 돈 엔화를 상환하였으니까 꺽 먹고 알 먹고가 가능합니다. 금리는 금리대로 즐겼고 환율은 환율대로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버틀란드 러셀이 그의 저서 철학의 문제들에서 귀납법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례죠. 닭의 목을 비트는 순간이 그리고 이를 각색하여서 나심 텔레브가 블랙스완에서 설명하고 있는 칠면조의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번졌고 당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에 자금이 물렸습니다. 말 그대로 엔화 가치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공장 기계를 들여오기 위해서 치과 의사들은 병원 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엔화 자금을 차용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100엔당 744원이었던 원엔 환율이 2009년 3월 1640원대로 상승하였습니다. 1억 엔을 빌려서 환전해가지고 원화 7억 4,400만 원을 조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원금만 16억 4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브라질 국제 투자는 고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투자에 가깝습니다. 일본 돈 엔화에 대한 자금 조달이 저리 자금의 조달이 아닌 이유와 동일합니다. 금리 상품의 특징 외에 환상품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용을 추가합니다. 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일종의 환상품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인기 있는 투자 대상 브라질 국채를 예로 삼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브라질 실질금리는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실질금리를 감안해서 브라질 국제 투자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반론도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높은 실질금리는 국내 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합니다. 금리는 생산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어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와 엑셀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경기가 과열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경기가 침체될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 조작이 효과를 내는 이유는 금리가 생산활동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일종의 허들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그동안 수익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대안들이 거절을 당하게 되고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그동안 수익이 담보되지 않아서 기각되었던 투자안들이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브라질의 높은 금리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서 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추가해서 브라질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이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냐.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브라질 국채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할 경우에 단순히 고금리를 약속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국채에 대한 투자는 고금리를 약속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브라질 통화 해알화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국채 투자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펀더멘트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나라가 부강해질 것인지,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지, 법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치 리더들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그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의 종합적 분석이 브라질 국제 투자의 투자 성과를 높이는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명목 금리를 비교하여서 그 금리의 높고 낮음을 판별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채는 4.5%를 주고 브라질 국채는 12%를 주고 일본 국채는 2%를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는 3%를 준다고 할 경우에 어느 투자안이 가장 매력적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국의 물가 수준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명목금리의 단순 비교는 이들 투자안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